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좀 물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고물가가 다소 잡혀 나가나 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3%대로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물가 하락 추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작년 중반에는 한 2%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물가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1월에는 2.8%, 이제 2월에는 이제 3.1%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한 2% 정도 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보다 한 1.1% 높으니까 고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다. 경제의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사실 한국은행이라든지 경제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좀 전에 신문 헤드라인을 봤는데 규 78% 급등, 폭등 이런 글자를 봤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이 물가 상승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인가요? 사실 이제 그 설날 근처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과는 뭐 70% 이상 올랐다라고 2월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귤 가격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80%, 배 가격도 60%, 그리고 파라든지 딸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결국은 식료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료품 중에서도 특히 과일 가격. 그래서 뭐 과일 충격이라고 뭐 얘기가 하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리고 식탁에 이제 과일이란 것이 최근에 거의 필수품처럼 된 상황인데 이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먹을 건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식탁에서 이 과일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2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아까 설이 겹치면서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있다. 사실은 작년에는 1월에 설이 있었고 올해는 2월에 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1월에 설이 있었다는 얘기는 2월에 과일 가격이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에 설이 있으면서 과일 가격 상승폭을 조금 결국은 물가란 것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올해 2월 물가는 작년 2월과 비교해서 하는 건데 작년 2월에 과일 가격은 설날이 끝나고 와서 과일 가격이 좀 하락했을 때고 올해 2월에 물가는 사실은 이제 설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과일 수요가 굉장히 많을 때고 이에 따라 좀 가격이 좀 높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뭐 70%의 숫자 자체는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작황의 영향이라든지 기후의 영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일값이 이렇게 특히 크게 오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사실은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후 변화가 급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온도 변화도 된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조량이라든지 혹은 강우량 이런 것까지 동반해서 변한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예전에는 뭐 상주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화천까지 사과 재배 지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거에 사과를 작황했던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이 그러니까 좀 점차 기후가 변하면서 작황지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지 굉장히 덥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게 식물 작황 같은 것들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과일이라든지 아까 식자재들 중심인데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근데 문제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과학자들 이야기하기에는 탄소의 양들이 축적이 되면서 기후 변화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 과일, 야채, 이게 특히 말하는 식료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이 과일값이라든지 신선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있는 걸까요? 이 국지적인 요인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은 어떤 거가 있냐면 결국은 굉장히 작은 영세 농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국가들은 이제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오히려 이제 농업에 굉장히 강국들이고요. 강국들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은 굉장히 영농지를 크게 하면서 기업형 농업을 하고 시장을 전체 EU 지역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용 영농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거든요. 결국 기업용 영농이란 것은 농업이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래도 큰 농지를 기계를 바탕으로 하고 많은 상품을 해서 전 유럽에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농업의 효율성이 높고 농업 강국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국가 같은 경우가 이제 농업 강국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데 작은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농업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필지 분할하면서 이런 나라는 사실 필지를 합쳤거든요. 네. 합쳐서 이제 기업이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제 농지 개혁 이후부터 필지를 계속 분할하기 시작하고 필지를 분할한다는 얘기는 농업 규모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흔히 인프라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가서 농업을 해야 되고 기업이 하면은 기계가 딱 흔히 말하는 농지 같은 걸 정리를 해서 기계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예. 용농지가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맞는 기계들, 거기에 맞는 농법들이 되고 이에 따라서 수확량 같은 것들이 좀 조절이 어려운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 수확량 같은 것들이 조절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조금 풀어야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재해 같은 상황의 대응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교수님 지금 국민들의 이제 체감 물가를 직격하는 품목들이 이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큰 문제가 생활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건데 저도 장을 보러 가면 10만 원어치를 사도 몇 개 못 사고 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언제쯤이나 돼야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방송에서 보통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물가 수준을 약간 혼동돼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지금 물가 수준은 굉장히 고물가 수준입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지나고 고금리 상황이 겹치면서 그때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자면 물가 지수 차원에서도 한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전보다 5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란 것은 과거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과 비교하면 이미 장바구니 물가는 한 2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겠다. 이것을 3%대로 3% 이하 그 목표 자체는 2%대로 안정시키겠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가격 변동, 그다음에 홍해 같은 데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2%대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자체가 그래서 3%, 2% 중후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동안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2%, 3%란 게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2%, 3% 왔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부담이 줄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2%대까지 거의 좀 안정적으로 가야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수준에서 물가를 인지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가격 불안을 보이는 품목의 그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을 좀 확대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 결국은 납품 단가 지원이라는 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납품할 때 가격을 인하시키겠다. 이제 판매할 때 가격을 인하시키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품 단가 인하하고 할인 지원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납품 단가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 마트에 들어가는 가격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도와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좀 주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할인이라는 것은 이제 마트에서 팔 때 이제 할인 금액 같은 것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아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농산물 농산물이란 것이 흔히 말 제조업하고 달리 공장에서 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적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영세농업에서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흔히 말해 강제로 좀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정책을 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작황이라는 것이 또 금세 변하고 과일이라는 것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흔히 말하는 사과나 귤 수요가 많다가 여름에는 딸기 요새는 딸기가 겨울 과일이 되긴 했지만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바뀌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적절하게 맞춰가면서 지금 수요가 많은 과일에 대해서 그 제철 과일들에 대해서 납품 단가 인하하고 할인 지원을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조금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추가로 과일을 직접 수입해서 들여오거나 아니면 추가 관세 인하도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수입 과일을 이제 관세 인하로 인해서 해외 공급을 좀 늘리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사과는
우리나라 사과밖에 없을 겁니다. 예. 배도 거의 해외 사과, 배도 아마 수출 금지로 제가 알고 수입 금지로 알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배나 사과를 수입할 때 병충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벌레들이 우리나라에 없는 벌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작황을 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걸 뭐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작물들인데 뭐 해외에서 들어온 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사실 논의가 있는 게 일단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은 이 부분을 손대는 것은 아니고 바나나라든지 망고라든지 다른 것들을 직접 수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수입해서 아니면 사과나 귤, 뭐 배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의 값을 싸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세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농산물 수입할 때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 관세를 인하해 주면서 이런 수입되는 어떤 과일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게 해서 사과나 배의 수요를 이런 수입 작물로 좀 이행하겠다. 수입 과일로 좀 이행시키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궁금한 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사실은 아까 수요에 따라 다른 건데 결국은 겨울에는 귤을 먹고 사과를 먹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가 있거든요. 뭐 예. 바나나라든지 물론 이게 망고라든지 대체 효과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선호한 과일들이 있고 한국에 전통적으로 먹는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대체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뭐 거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물가 불안이 계속해서 지금 당분간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요. 물가 분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라는 것이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데 이런 것이 기후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계속 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작년 여름에 한 2%대로 떨어졌을 때도 예. 한 1년간 뭐 3%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결국 한국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에너지 혹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식료품 가격 리스크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높았던 기존에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늦게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시기 가늠하기 어려운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시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밤사이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출석을 했는데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 뭐 세 가지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 경제가 괜찮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 GDP 성장률도 좋았고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가 급하강하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뭐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냥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이게 경제가 좋다는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물가를 빨리 죄송합니다. 기준금리를 빨리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돌려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좋은 얘기를 한 것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전망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물가지수 자체가 연준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올해 한 3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는 어떤 예측표를 만들었는데 예. 뭐 이것을 아마 연준에서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지수 자체가 뭐 약간씩은 뭐 예측보다 높게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플랜대로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긴 같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아직 좋은 상태에서 물가지수가 완벽하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표를 보면서 결국 데이터에 확신이 들 때까지는 빠르게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와 이제 금리에 이어서 이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볼 텐데요.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지금 데이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 그러면 예. 이 뭐 3대 지수 역시 좀 떨어졌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측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매우 경기가 좋은 것을 알고 있고 결국은 뭐 이에 따라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건 사실은 좋은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늘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FOMC에서 하는 얘기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데이터 더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믿음을 줄 만한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게 봤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거든요. 미국 연준이 과연 지금 물가지수가 데이터가 계속 2%대보다 높은데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냐라는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에 대해서는 좀 불식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다우존스,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좀 다음 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곳에서 경제 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몇 위나 되는 겁니까? 뭐 세계 14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LTG 재단이 어떤 것을 하는지 조금 아시는 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TG 재단은 사실은 이제 결국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경제 자유 지수를 측정하는 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수주의 아젠다를 만드는 뭐 띵크탱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아젠다라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개인의 시장의 자유에 대해서 최대한 제어를 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정부는 세금을 덜 걷고 지출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고 그 대신에 이제 개인의 어떻게 보자면 재산권 같은 것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 환경을 양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는 어떤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차원의 이제 경제 자유 지수를 측정했을 때 이제 한국이 세계 14위를 기록함으로써 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단체제가 측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개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고 흔히 말해 복지라든 이런 문제는 조금 배제된 지수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자유 지수 73.1점으로 세계 14위.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이 지금 전체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LTG 재단에서 지금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노동시장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세가 두 군데가 이제 부자유라고 보통 나오는데 사실 이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자면 정규직의 경직적인 어떤 고용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노동시장 이슈는 핫한데 어떤 데서 측정하면은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어떤 데서 측정하면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이중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점수를 경제 자유지수, 노동시장의 어떤 자유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경제시장이 자유롭다, 해고라든지 이런 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점들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규직들이 어떤 정규직의 흔히 말하는 파업이라든지 정규직이 흔히 말 해고될 수 있는 이런 역할,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LTG 재단에서 평가한 것은 이 정규직에 대해서 노조의 쟁의 행위라든지 해고 등이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부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가 지금 좀 높게 나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세금들에 대해서는 좀 깎아주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은 전 세계 자금들이 통합이 되면서 국제 자금들이 세금이 싼 데로 몰려가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그 재산세라든 기업의 세금들을 깎아주면서 전 세계 자금들을 유치하라는 이런 영향들이 이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예. 인하라는 경향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부자유하다,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좀 부자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 부문 점수가 낮았다. 이게 노동 비용이 좀 크고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뜻일 수가 있을 텐데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큰 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유럽 같은 국가들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노동이 경직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실직이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예. 직업 교육을 시켜주고 재취업까지 가이던스를 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복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취업을 유치하고 대신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또 심하게 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연성이란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직은 너무나 유연하지 않고 비정규직은 또 너무나 유연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전반의 모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국도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완전 이제 결국은 유연화해서 예.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하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유럽 같은 국가들은 기업은 유연하지만 정부가 서포트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기업의 유연성을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경쟁이 격화되면은 기업의 혁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예. 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갖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조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흔히 말하는 정규직에서 경직된 규제 같은 것을 해결하려 그러면 유연화하면서 어떻게 정부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지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